그다음에 권리 의무. 이거 이제 민법 총칙 처음에 다 나와요. 우리가 이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죠. 사인의 생활관계. 그래서 권리 의무로 나타나죠. 그래서 권리의 종류. 그 이전에 권능과 권한 구별하라. 이런 게 다 민법 총칙에 나와요. 처음 읽다 보면 쭉 나와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권능 내용을 한다. 그 다음에 권한하고도 또 구별해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 절대권,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이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상대권이다.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 앞에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최근에 새로운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 그 이전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그래서 이름이나 초상, 뭐 야구선수, 연예인들 이런 권리, 그게 법에는 없는데 하급심에서 인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에서의 권리로 발전한 거를 우리도 하급심 중에 받아들인 게 있어요. 야구선수 뭐 이런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닮은 꼴 찾기 웹푸딩 이런 거 들어봤어요? 초상권 침해로 유명인들이 1억 8천만 원 배상 책임 해줬네요. 거기에 자기 사진 넣으면 제일 비슷한 사람 찾아준다. 어디서 나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것 같은데. 응? 그런 사건도 있었네요. 최근에. 하여튼 이런 최근에 새로운 권리 등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분류를 보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인데 지배권은 물권이죠. 청구권은 채권이 그 주 내용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형성권은 취소, 해제. 형성한다라는 느낌 알겠어요? 취소, 해제해서 그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즉 법률관계를 발생, 변결,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항변권은 저번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그런 이야기 해줬죠. 항변, 너가 나한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못하겠다 해서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네 가지의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분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민법 2조가 신의성실의 원칙, 2항의 권리남용 금지, 이런 게 민법 1조 다음에 법원 다음에 2조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3월달 가면 제일 방대한 민법을 배우는데 계약을 갖고 민법 총칙적인 얘기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가르치는 이런 식의 민법 배치의 수업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종례처럼 아예 민법 총칙만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 학기에 또 물권, 채권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지금 3월 달부터 당장 가면 이런 거 이제 배워야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거.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은 절차법에서도 일반 원칙이에요. 소송법에 1조에 가 있어요. 지금 민법에서는 2조에 있는데 소송법에서는 1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조세 이런 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작동한다. 나중에 이제 조세법 같은 거 배우면 그렇게 돼요. 파생원칙에는 저번 때 김법무관 수업에 자세히 나왔었죠.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뭐 이런 거죠. 느낌은 뭔지 알 거예요. 지금 뭐 말하려는지. 그다음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김법무관이 뭐 조그만 거 뭐가 불편한 것 때문에 완전히 딴 사람 권리 다 못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예 같은 걸 하나 들었죠.
기출 사법시험 문제. 갑은 연대보증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네요. 느낌 알겠죠? 실효는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모순이 아니라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금반원. 금반원이라고 하는 용어 알겠어요? 금반원? 자주 쓰는 용어인데 금반원. 반은 이게 어긋나다, 반대하다고 어는 말씀언이에요. 금은 금지한다. 종전 행동의 언행에 반해서 돌변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 이런 것 등이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보호. 국가가 구제해주는 것에서 권리보호 청구권 내지는 재판 청구권 생각해보라. 자력구제는 금지하는 게 원칙이었죠. 자력구제는 결국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 놓고 자력구제는 금지시키고 있죠. 그때 점유권에서 자력구제 조문 한번 있긴 했죠. 사력구제, 이 자력구제 내지는 사력구제 금지되죠.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정당방위 같은 것은 불법에 대한 자기가 정당 방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상대방의 불법이 아니라, 이것도 법학개론이랄까 법학상식적인데, 이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인데 나도 부득이해서 그러는 거죠. 긴급피난은 개가 물려고 덤벼들므로 이웃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피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웃 그 상점이 나한테 불법을 했기 때문에 방위를 한 게 아니라, 거기는 나한테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았지만도 유리창을 내가 부수면서 피난을 한 거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권리 의무를 둘러싼 법학 개론적인 이야기까지 했고요. 계속 관련되는 인문적인 이야기예요. 선의 악의 이야기했죠. 추정간주 이야기했죠. 등본, 초본, 정본, 부본. 요거 많이 나오니까 쭉 읽어보세요. 과거에는 왜 등본, 초본 이런 얘기가 실감났달까 막 자주 쓰이냐면, 원본이라는 거 개념이 이 프린트가 여러 장 이렇게 동시에 나온다라는 개념 없이 손으로 쓸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똑같이 써도 분명히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물리적으로 똑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냥 프린트 2매, 3매를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결은 이제 원본이 있고, 정본이라는 거는 원본에 해당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개념으로 치면 뭐 그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정본이겠어. 그냥 2매 빼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그런 거죠. 등본은 뭐예요? 이미 작성된 것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초본을 이렇게 발췌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원본은, 그러니까 등본하고 그럼 정본은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등본은 조금 시차가 있는 거예요. 이미 원본이 하나 있는 거고 나중에 필요해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똑같다라고 여기에 뭔가 공증적인 것까지 해주면 인증등본이나 인증이란 말까지 써요. 그런데 정본은 지금 개념이면 프린트 똑같은 것 2장 뽑는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동시 타임으로 뽑아도 원본이 있는 거죠. 원본이 있고 하나는 그거와 똑같다고 해도 정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원본이라는 게 과거 개념으로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프린트로 뽑아버리니까 뭐 그런 개념을 굳이 설정할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자주 써요. 그래서 저번 때 김 법무관이, 아니면 여러분 입에서도 등기부 등본 이런 얘기 이제 입에 그건 배어 있죠. 근데 등기부를 뭐라고 바꿨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좀 더 내가 정확히 설명해 준다면 과거는 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고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과거 등기부는 그 땅을, 그러니까 그 편제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공시한다. 어떤 땅 같은 것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장부 비슷하게 만드냐면 사람 위주로 만드는 것을 인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땅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땅, 나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막 펼쳐나가요. 근데 물적 편성주의는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번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인데 과거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물적 편성을. 카드 비슷하게 몇 번지 땅을 만들어서 계속 뒤에서 이렇게 소유권 같은 것을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 같은 것의 장부를 뭐라고 불렀어요? 등기부라고 불렀고 그게 관공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 떼서 달라고 할 때 쓸 용어가 뭐겠어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죠. 등본 나오잖아요. 주민등록도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어를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바꿨어요. 그럼 왜 바뀌었느냐? 2012년부터 왜 바꿨느냐? 등기를 전산화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장부가 아니라 컴퓨터 저장 매체에 전산 정보로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종래 용어처럼 등기부 등본 떼달라고 하면 뭐가 발부되냐면 그 전산 정보 장치에 담긴 내용을 출력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용어가 등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는 거예요. 그 저장 매체에 담긴, 전자 저장 매체에 담긴 내용을, 사항을, 그런 사항을 지금 출력해서 증명서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는 등기 사항 증명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용어가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 용어 등 알고 있고요. 쭉 조문에 나오는 정본 뭐 이런 조문에 등장하는 거 이런 걸 적어 놨네요. 뭐 예를 들어 부본도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동시에 복수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이다. 부본과 달리 등본은 이미 존재하는 원본을 복사한 문서이다. 등본은 이미 존재하는 원본을 복사하고 부본은 동시에 만들어서 하나는 부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본 개념 알고요. 그 다음에 정본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기해서 작성한 등본의 일종으로서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 접수를 시킬 때 요 부본이라는 것을 하나 더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처음에 소송을 낼 때 소장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부본을 하나 더, 한 매 더 해서, 물론 그때도 역시 똑같이 뭐예요? 요새 개념으로 하면 프린트로 출력 2개 하면 되죠. 뭐 어떤 게 그냥 제일 처음에 나온 거고 두 번째 나온 게 부본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뭐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그냥 위아래 바꿔버리면 먼저 나온 건가 뒤에 나온 건지 알 길도 없죠.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그렇지만 부본을 하나 더 내야 돼요. 왜 부본을 더 내냐면 법원이 복사해서 피고에게 보내주지 않고 원고 이렇게 처음에 소송을 내고자 하는 자가 부본을 하나 피고 수만큼 부본을 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줬는데 피고가 2명이면 2부를 내야 돼요. 그 제출한 부본을 만약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실은 3부를 뽑아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하나는 법원에 제출하고 또 하나 부본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 상대방한테 송달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문이 있네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소장 부본 송달 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소장 부본 뭐 이렇게 쓰이는데 부본자 요새는 안 쓰기도 해요. 그냥 소장 송달한다라고 썼다고 뭐 틀리게 하진 않는데 하여튼 정확히는 부본을 송달하는 거죠. 부본. 그런 거 이해하고요. 신문과 신문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건 뉘앙스라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비슷한 느낌 같은데 증인 신문 한다고 그래요. 니은에요. 증인 신문. 그다음에 변론을 열지 않고 당사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을 신문, 미음, 신문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뉘앙스나 느낌을 이제 익혀서 쓸 수 있게 되는데 일반 사람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용어죠. 됐어요? 그다음에 강의, 교재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판례, 판결, 본문 단서. 본문 단서는 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말도 써요. 근데 조문 표현할 때 제 200 몇 조 1항 본문. 1항 속에는 본문과 단서가 있을 수 있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리이리하다 하면서 다만 하고서 단서가 가죠.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써요. 또 전단 후단 또는 제1문 제2문. 제1항 제2항은 항을 조문에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항 속에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특별히 지칭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해요. 전문 후문 또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1문, 제2문, 제3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1항으로만 다 표현해도 되지만 그 속에서 혹시 구별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전단, 후단 뭐 이런 말까지 붙여가면서 구별을 해요. 본문 단서는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일 가능성이 있죠. 여기 전단, 후단, 제1문, 제2문 이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피의자, 피고인, 피고 설명했죠. 법원 저번 때 설명했죠. 헌법재판 이제 조금씩 익혀 나가야 돼요. 아까 정당 해산까지 참 특이하게 텔레비에서 정당 해산에 대해서 지금 법학자들이 양쪽에서 어떤 진술이랄까 이론적 근거 같은 거 막 얘기하는 프로 많이 봤었을 거예요. 헌법 교수들 많이 나오던데 독일에서 한번 옛날에 나치 시대에 뭐 그런 때 있었고 드문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벌어진 거죠. 그다음에 아까 미국 판례법 위주에서는 이런 법정보 또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 검색이라든지 IT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미국 법에서는 이런 법정보가 유료로 그러니까 판례를 잘 찾게 해주는 그런 게 비즈니스까지 발전한 거고 수업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고 로스쿨에 법학도서실이 중요하고 법학도서실에 가서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서 중에 법을 전공한 사서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찾게 해주는 뭐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대로 그 미국식의 그 똑같은 의미가 있느냐에 나는 조금 이제 더더욱 이제 이 검색이나 IT 이런 것 때문에 뭐 법정보 가르치는 교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수업은 지금 필수적인 과목으로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로스쿨 흉내내서. 국내 사이트의 또 우리의 특징은 이런 게 국가가 다 잘 해주고 있어요. 사설 이런 거 만들어 봤자 지금 그렇게 그러지가 않아요. 로엠비도 내가 저번 주에 거기 주석서 하나 집필자이기 때문에 가서 저녁 먹는데 집필자들 회의 겸 저녁 먹으면서 할 때 갔는데 이게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2005년까지 적자였고 요새 조금 근데 그 로엠비가 미국 무슨 톰슬로이턴가의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 그
렉시스 아니면 웨스트로라고 미국의 사설 두 기관 중에 어느 기관 그 회사인데 우리도 지금 그쪽에 거기가 인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뭐 돈이 남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학교 우리 도시를 두고 각 학교마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국내에 이런 법률 관련, 법정보 관련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외국 사이트는 여기 로 아카데미 가면 외국 거 다 국가별로 내가 이렇게 사이트 링크 시켜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가면 돼요. 근데 당장 로스쿨에서 뭐 이런 외국 사이트 다니면서까지 뭐 그렇게 로스쿨이 멋있게 지금 강의가 처음에는 될 거라고 세팅했지만 현실로는 지금 뭐 당장 변호사 시험 극구보고 여러분은 학점 따기 극구보고 뭐 그렇지 이렇게 멋있는 뭐 법학 교육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법조윤리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민법 이야기, 총칙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이것이 저번 때 민법 총칙 배운 거 다시 한번 쭉 같이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